한강 다리 위 24살 한우리는 난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간신히 그녀를 붙잡고 진정시켰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어요. 친부에 의한 16년간의 성폭행.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언니 또한 지속적인 성폭행에 노출되어 그만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방관한 할머니. 박 형사는 20년 경력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가족의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댁에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주고 자녀분들에게 효도의 마음을 심어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하루담소가 더 실감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참아내던 한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한남대교 다리 위에 서 있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2015년 2월) 한남대교 위에서 걸려온 경찰 신고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하나같이 다급했습니다. 여기 한남대교요. 젊은 여성분이 지금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다리 위에서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어요. 발 아래로는 검푸른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추고 손을 천천히 내밀면서요. 간신히, 정말 간신히 그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24살 한울, 그녀는 난간 끝에서 겨우 한 걸음 물러섰어요. 경찰관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는 순간 한울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하던 경찰관은 담요로 그녀를 감싸주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한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말에 경찰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이었지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아빠에게 추행을 당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어요. 친부라는 단어가 차가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울은 눈물을 닦으며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언니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작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한울의 언니는 2014년 5월 25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이었어요. 자매가 모두 같은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한 명은 방금 전까지 한강 다리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갔고 박 형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사건 파일을 펼쳐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두 자매, 친부에 의한 장기간의 성폭력, 그리고 죽음. 박 형사는 파일을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박 형사는 한울의 어머니 김 씨를 만났습니다. 경찰서 상담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50대 초반의 김 씨는 겉으로 보기에도 삶의 무게에 짓눌린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처럼 온몸에서 지친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그녀가 의자에 앉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김 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울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박 형사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의 손처럼요. 둘째 때문에 살아요. 그 아이마저 잃으면 전 정말 살 이유가 없어요. 큰딸을 잃은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둘째마저 한강에서 구조된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지를 집어들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어요. 두 딸 모두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김 씨의 목소리는 더욱 잠겨 들어갔어요. 2013년쯤 상담소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신고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등이 굽어 있었어요. 이미 한 번 좌절을 경험한 그녀는 다시 경찰을 찾는 것조차 망설였던 거예요. 세상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아이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박 형사는 김 씨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그녀의 손에 온기를 전하듯이요. 박 형사의 눈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경찰에 오기를 망설이셨던 마음 이해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세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사건을 진행해 봅시다. 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과 깊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처 몰랐던,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딸 한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물었어요. 엄마, 오늘 아빠 일찍 왔어? 김 씨는 처음엔 그저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집에 아빠만 있을 때는 대문 앞에서 작은 발을 멈추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골목 끝에서 서성이며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별이는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엄마, 내 방문에 문고리 달아줘. 김 씨는 딸의 요청대로 방문에 걸쇠를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그 걸쇠를 강제로 뜯어버렸어요. 나사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구멍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딱히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좀 빨리 온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하지만 한별이의 고통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살 때의 일이었어요. 김 씨의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김 씨는 병간호를 위해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2딸을 데리고 친가에 갔어요.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살 한별이는 아빠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직 세상의 많은 것들을 모르는 나이였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해요. 할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한별이의 가느다란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골방으로 끌고 갔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비틀거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방 문이 쾅 하고 닫히고 곧이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절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 할머니의 손바닥이 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1번, 2번, 3번. 5살 한별이의 작은 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한별이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 맞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할머니가 무섭고 아프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 모습을 6살 동생 한우리가 문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한우리는 언니가 맞는 모습을 보며 깊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언니도 할머니에게 혼이 났는데 자신이 말하면 더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 자매는 그날 이후 침묵하기로 결심했어요. 말없는 약속이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한별이는 할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비슷한 체격의 노인을 보기만 해도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이 떨렸어요. 이러다 내 딸이 죽겠구나. 김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비록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요.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40대에 처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처음엔 시동도 제대로 걸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였어요. 2006년 한별이가 16살, 한우리가 15살 때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아이들만 저한테 주세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딸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집 1칸, 돈 한 푼 없이 나왔지만 김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별이는 점점 더 퇴행했어요.
20살이 다 되어 가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엄마나 동생이 없으면 밥도 먹지 않았어요. 혼자 방에 남겨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김 씨는 한별이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한우리가 언니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자매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혼자서 두 딸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김 씨는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엔 청소 일을, 오전엔 마을버스를 몰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도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한별이의 통장에 150만 원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큰 돈에 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김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를 만났어. 아빠가 용돈 줬어. 한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어요. 김 씨는 부모 자식이니 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한별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김 씨와 한별이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난 한산한 전철 안 어머니와 딸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별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전 남편의 가족이었어요. 한별이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딸을 바라봤어요. 한별아, 괜찮아? 엄마, 나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한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삼켰던 그 말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밀려 올라왔어요. 아빠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 5살 때 할머니한테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날 골방에 끌고 가서 때렸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절대 밖에 얘기하지 말라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하철의 흔들림도 주변의 소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어요. 그때부터 계속이었어. 16년 동안. 한별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딸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어요. 김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아빠가 날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어. 그럴 때마다 난 매매당하는 기분이었어. 150만 원은 그렇게 모은 거야.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을 발견했을 때 왜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그냥 넘어갔을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한별이를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우리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상담소에서 언니만 집중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지켜보던 한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오듯 외쳤어요. 왜 언니한테만 다들 그래? 나는 아빠도 엄마도 다 잃었어. 아빠도 언니만 예뻐하고 나도 당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둘째까지 두 딸 모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겪었던 것입니다. 김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우리는 어렸을 때 아빠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어요. 아빠가 자신을 특별히 예뻐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만 차에 태워 데리고 가는 걸 보면서 질투까지 했어요. 왜 나는 안 데려가냐고, 언니만 사랑하냐고 토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할머니에게 맞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골방에서 들렸던 언니의 울음소리, 할머니의 고함소리. 그래서 한우리도 침묵했습니다. 김 씨는 두 딸을 모두 상담소에 데려갔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았어요. 형편이 어려웠지만 치료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벌어들인 돈을 모두 딸들의 치료에 쏟아부었어요. 한별이는 조금씩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2013년에는 라디오에 사연까지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별이를 응원했습니다. 한별이는 꽃밭에서 웃는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햇살 아래서 활짝 웃고 있는 한별이의 모습은 마치 삶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3가지 일을 하다 보니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진 날이었어요. 한별아, 엄마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방문을 열고 나오던 한별이었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김 씨는 한별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한별이가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어요. 김 씨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119요. 김 씨는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차가워진 딸의 몸을 흔들며 제발 눈을 뜨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한별이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25살 한별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와 한우리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이사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별이가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집에서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언니가 없는 방을 봐야 했고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김 씨는 술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어요. 한우리는 언니 없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한우리도 한강 다리 난간에 섰던 것입니다. 박 형사는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공소시효였습니다. 당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어요. 2010년 4월 15일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긴 했지만 문제는 한별이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우리는 추행 피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1년 안에 고소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우리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우리의 기억은 흐릿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2002년이라면 공소시효에 걸렸습니다. 14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박 형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새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며 방법을 찾았어요.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 가족은 다시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형사는 4년치 상담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한별이와 한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담 내용을 살펴봤어요. 상담 기록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를 만날 때마다 성매매를 하는 기분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었어요. 박 형사는 8년 전 한별이의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 앞에서 한별이가 차에 태워져 가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어요. 한우리 주변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조금씩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어요. 증거를 모아 박 형사는 피의자인 전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빛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 길거리를 지나치면 눈길 한 번 주지 않을 그런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저는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었어요. 특히 사망한 큰딸에 대해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부정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로 결백한 사람인 것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둘째는 그냥 제가 예뻐서 그랬는데 그게 추행인가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그의 진술을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딸을 16년간 성폭행하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공소시효였어요. 박 형사는 허탈했습니다. 김 씨와 한우리는 더욱 절망했어요. 형사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수사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박 형사는 한우리와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제가 다시 방법을 찾아볼게요. 밤 11시 박 형사는 두 모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철창이 열리며 김 씨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 씨는 박 형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형사님, 우리 딸들의 원한을 꼭 풀어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박 형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박 형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법전을 뒤적이고 판례를 찾아보고 동료 형사들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공소시효를 늘릴 방법이 없을까? 그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상해죄였어요.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강간 등 상해는 10년이었습니다. 3년을 더 확보할 수 있었어요. 박 형사는 두 딸을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진단서를 발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흔쾌히 도와주었어요.
한별이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우리도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의학적 소견서에는 피해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기록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강간 등 상해죄였어요.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구속되었어요. 김 씨는 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밝아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정에 선 그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자신의 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상담 기록, 친구들의 증언, 의학적 소견, 모든 것이 그의 범죄를 가리켰어요. 한별이가 남긴 라디오 사연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녹음된 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의 김 씨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16살 무렵까지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이혼하고 하루에 3가지 일을 하시며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엄마에게 죽어도 하기 싫었던 그 말을 토해내듯 고백했습니다. 한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재판장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와 같이 성폭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서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한우리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한별이가 법정에서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법정에서 김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우리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8년 긴 세월이었지만 딸들이 겪은 16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짧았습니다. 그래도 처벌은 처벌이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김 씨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박 형사는 재판이 끝난 후 2 모녀를 도왔습니다.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새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왔어요. 한별이가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집, 트라우마로 가득한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부동산을 알아보고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한우리는 새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김 씨는 술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밤마다 술병을 찾는 손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우리를 위해 참았어요. 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루에 3가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은 김 씨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매니저로만 알고 있었어요. 김 씨는 그게 좋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한우리는 꿈을 찾았습니다. 저 경찰이 되고 싶어요. 박 형사님처럼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우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한우리는 경찰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공부 자료를 챙겨주었어요. 퇴근 후에 한우리를 만나 공부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두 모녀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김 씨가 일하는 식당에 박 형사와 변호사, 상담사를 초대하기도 했어요. 김 씨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김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밝았습니다. 한우리도 밝아졌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경찰 시험 교재를 들고 도서관에 가는 한우리의 뒷모습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힘든 시기를 넘겼고 이제는 천천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우리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형사님, 오늘 모의고사 봤는데 생각보다 잘 본 것 같아요. 꼭 합격해서 형사님 같은 경찰이 될게요. 박 형사는 그 문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박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박 형사는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어요. 형사님, 저 한우리 친구예요. 한우리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박 형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한우리는 경찰 시험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김 씨는 식당 일이 재미있다고 했는데 집에서 함께 발견됐어요. 동반 자살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박 형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박 형사는 한참 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변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시? 그렇게 잘 이겨내고 있었는데. 피의자는 2021년 출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복역 기간은 그보다 짧았어요. 김 씨와 한우리는 그가 곧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공포,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것이 두 모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한별이, 김 씨, 한우리, 세 모녀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형사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빈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세 모녀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별이의 사진은 7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이제 어머니와 동생의 사진이 그 옆에 나란히 놓였어요. 꽃향기가 빈소를 가득 채웠지만 그 향기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경력의 형사가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메어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이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범죄가 끝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하나의 자극이 오면 잘 버티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트라우마는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한별이는 16년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2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딸을 잃은 슬픔과 자책감 속에서 살다가 결국 또 다른 딸과 함께 세상을 등졌어요. 한우리는 언니를 잃고 출소를 앞둔 아버지에 대한 공포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세 모녀 모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박 형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소를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저녁이 되어도 박 형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세 모녀의 사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별이의 밝은 웃음, 김 씨의 지친 얼굴, 한우리의 희망찬 눈빛, 모두 사진 속에만 남았습니다. 박 형사는 2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살인, 강도, 사기, 온갖 범죄를 목격했어요. 하지만 친족 성폭력 사건만큼 가슴 아픈 것은 없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아동 성폭력 사건의 약 30%가 친족에 의한 범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치예요. 친족 성폭력은 특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양육자이자 보호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증오와 애정,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자신의 감정조차 알지 못하게 돼요. 어린 시절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피해를 당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애정 표현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5살 한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을 때 할머니가 아이를 보호했다면 어땠을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했다면, 그때 멈췄다면 두 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을 감쌌어요. 어린 손녀를 때리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두 자매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김 씨는 남편과 이혼할 때까지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딸들의 이상한 행동, 아빠를 피하는 모습, 방문에 문고리를 달아달라는 부탁, 할머니를 보고 기절하는 모습, 모든 것이 신호였지만 김 씨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업주부에서 마을버스 기사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며 두 딸을 키웠어요. 위자료 하나 받지 않고 딸들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1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 김 씨가 느꼈을 절망감, 자책감, 그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김 씨를 평생 괴롭혔을 것입니다. 김 씨는 딸이 목숨을 끊은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이사갈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일 그 방문을 열 때마다 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부끄러움, 두려움, 자책감. 특히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족이 깨질까봐 걱정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도 두렵고요. 김 씨도 그랬습니다. 2013년에 상담소에 알아봤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어요. 딸들이 더 힘들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한우리가 한강 다리에 섰을 때 비로소 경찰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미 한별이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장벽입니다. 어린 시절의 피해를 성인이 되어서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시효가 지나 있어요. 박 형사는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해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증 우울증, 이것들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다행히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박 형사의 노력과 의사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재판에서 가해자는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높은 형량이었어요. 하지만 8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딸이 겪은 16년의 고통, 한별이가 잃은 목숨, 김 씨가 겪은 절망, 그 모든 것을 8년으로 갚을 수는 없었어요. 실제 복역 기간은 더 짧았습니다. 2016년에 구속되어 2021년 출소를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김 씨와 한우리는 그가 곧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마주칠 수도 있다는 공포,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결국 두 모녀는 견디지 못했어요. 박 형사가 새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트라우마로 가득한 그 집을 벗어날 수 있도록요. 김 씨는 술을 끊고 새 직장을 구했어요. 한우리는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출소라는 자극 앞에서 두 모녀는 무너졌어요. 2021년 11월 박 형사는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씨와 한우리가 집에서 함께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동반 자살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긴 싸움을 끝내고 드디어 쉬는 것 같았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한별이가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년 후 어머니와 한우리도 뒤따랐어요. 세 모녀 모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가해자는 감옥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박 형사는 빈소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출소 전에 보호 조치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박 형사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전국 어딘가에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가 집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아이, 자기 방문에 문고리를 달아달라고 부탁하는 아이,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있기를 두려워하는 아이.
그 아이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나이에는 성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행동을 애정 표현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라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의지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말했다가 혼날 수도 있습니다. 한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을 때처럼요.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침묵합니다. 5년, 10년, 때로는 평생을 침묵하며 살아가요. 한우리는 종종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상담사에게 털어놓은 내용이었어요. 꿈속에서 한우리는 5살이었습니다. 언니가 골방에서 할머니에게 맞고 있었어요. 한우리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울음소리, 할머니의 고함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한우리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나타났어요. 아빠는 한우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한우리는 무서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면 한우리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럴 때면 한우리는 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언니와 함께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한우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깨어나도 이제 언니 방으로 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지만 어머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우리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김 씨는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큰딸을 잃은 후 더욱 심해졌어요. 매일 밤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그래야 잠깐이라도 잊을 수 있었어요. 딸의 마지막 모습을, 자신의 무능함을, 늦게 깨달은 진실을. 한우리는 술 취한 엄마를 방으로 옮기곤 했습니다. 가느다란 팔로 엄마를 부축하며 한우리는 생각했어요. 엄마도 힘들구나. 나까지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무너질 거야. 그래서 한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숨겼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김 씨는 술을 끊었습니다. 박 형사와 상담사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김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 같았어요. 하지만 가해자의 출소 소식을 들었을 때 김 씨는 다시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마주쳐야 한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한우리가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만의 비밀로 남았어요. 하지만 상담사는 추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서로를 위로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다고,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김 씨와 한우리는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세상과, 트라우마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한별이를 잃은 후에도 싸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썼어요. 재판에서 이기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해자의 출소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소식 하나로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무의미해졌어요.
두 사람은 결정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이제 한별이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재판이 끝난 직후 김 씨는 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별이가 나타났어요. 꽃밭에서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더니 말했어요. 형사님들 아니었으면 원한 못 풀 뻔했다고요. 김 씨는 울먹였습니다. 한별이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형사님. 박 형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꿈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7년 후 김 씨와 한우리도 한별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어쩌면 김 씨는 그 꽃밭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그곳을요. 이제 자신과 한우리도 그곳으로 가면 한별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박 형사는 장례식장에서 새 모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 분 모두 꽃밭에서 만나셨겠죠.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 씨는 신호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석하지 못했어요. 한별이가 아빠가 집에 왔는지 물어보던 것, 집에 들어가기를 망설이던 모습, 방문에 문고리를 달아달라고 부탁했던 것, 모두 신호였습니다. 도와달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김 씨는 몰랐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강제로 문고리를 뜯어냈을 때도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할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기절하던 한별이, 그것도 신호였습니다. 할머니와 관련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신호였어요. 이혼 후에도 한별이는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퇴행하고 엄마나 동생 없이는 밥도 먹지 않았어요. 통장에 들어있던 150만 원, 그것도 신호였습니다. 이혼했는데 왜 전 남편이 딸에게 그렇게 큰 돈을 줬을까요? 하지만 김 씨는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어서야 한별이가 직접 말했을 때 비로소 알았어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신호를 주의 깊게 보세요. 사소한 행동 변화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구성원 중 특정인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드시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한별이는 20살이 되어서야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15년을 혼자 견딘 후였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요. 많은 피해자들이 같은 이유로 침묵합니다. 하지만 말해야 합니다. 혼자 견디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상담사에게, 경찰에게. 만약 처음 말한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세요. 반드시 믿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렵다면 먼저 상담소에 전화해 보세요. 익명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깨질까봐 걱정된다면 이미 깨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면 신고하지 않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처벌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한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을 때
할머니는 아이를 때렸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아이를 보호했다면 어땠을까요? 경찰에 신고했다면, 아들을 혼냈다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면, 두 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을 감쌌어요. 그 선택이 두 손녀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요. 만약 아이가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 믿어주세요. 아이들은 이런 일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를 보호하세요. 즉시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세요. 셋째, 신고하세요.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넷째,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잘못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고 해서 감싸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별이는 3년간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만큼 용기를 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어요.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 특히 어린 시절의 피해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여러 정신질환으로 이어져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해나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회복에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평생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치료받으면 분명 나아질 수 있어요. 전문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잘못은 당신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박 형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해 상해죄를 적용했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8년 전 친구까지 찾아냈어요. 결국 가해자를 구속하고 8년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로서는 높은 형량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8년으로는 16년간의 범죄를 갚을 수 없었어요.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고 증거가 필요하고 피해자가 직접 진술해야 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기억도 흐릿해지고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벌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한별이의 경우가 그랬어요. 형량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족 성폭력은 그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절대 처벌받지 않아요. 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진 도구입니다. 계속 사용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해요. 세 모녀의 죽음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도 책임이 있어요. 김 씨가 2013년에 상담소에 알아봤을 때 공소시효 때문에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면 어땠을까요? 한별이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움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출소 전에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경제적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이사할 형편이 안 돼서 딸이 목숨을 끊은 그 집에서 살아야 했어요. 심리 치료도 3년만 받았습니다. 더 오래, 더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사회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 모녀가 죽었어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더 잘 보호하고, 더 오래 지원하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해요. 그것이 새 모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복역 기간은 더 짧았습니다. 2021년 출소를 앞두고 있었어요. 출소 후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재판에서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요. 그런 사람이 출소 후 반성할까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쩌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딸들이 거짓말을 해서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요. 세 모녀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제 고소할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8년만 처벌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3명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어요. 세 모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혼자 고통받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그저 사춘기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손녀를 때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감싸기 위해서요. 어딘가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걱정되고 증거가 없고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워서요. 이들에게 새 모녀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기를 바라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말하는 것이 두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박 형사는 새 모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빈소를 찾는 사람들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조용한 빈소에는 향 냄새만 가득했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출소 전에 보호 조치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어요. 박 형사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 형사는 새 모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병원에서 나올 때 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사님, 우리 딸들이 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같은 피해를 입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친족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요.
박 형사는 이후 강연을 다니며 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 교육에서도, 상담사 교육에서도, 일반인 대상 강연에서도요. 처음엔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새 모녀의 얼굴이 떠올라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만나면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세요. 박 형사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새 모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피해자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새 모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족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공소시효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가해자 출소 전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어요. 상담과 치료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더 오래, 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하고 있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법의 개선, 시스템의 강화,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박 형사는 장례식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새 모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에 있을까? 김 씨가 꿈에서 본 그 꽃밭, 한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곳. 어쩌면 새 모녀는 지금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 두렵지 않은 곳, 행복한 곳에서요. 한별이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퇴행하지 않습니다. 밝게 웃으며 뛰어다녀요. 한우리는 언니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언니와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닐어요.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잠들 수 있습니다. 두 딸을 품에 안고 평화롭게 쉬어요. 그곳에는 가해자가 없습니다. 공포도, 고통도, 트라우마도 없어요. 새 모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박 형사는 가끔 그 꽃밭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부디 그곳에서는 행복하시기를,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새 모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도록. 꽃밭에서 새 모녀가 환하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요. 아직 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 모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박 형사가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더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아이들의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고. 한 여성이 강연 후 박 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사님,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30년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이제라도 신고하려고 합니다. 박 형사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세 모녀의 이야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침묵을 깨고 도움을 청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박 형사의 강연을 듣고 반 학생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아빠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었고 가정통신문을 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아이와 조심스럽게 상담했고 결국 진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 아이는 위기에서 구조되었어요. 한 상담사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 자문, 안전 가옥 제공까지 피해자들이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세 모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공소시효, 증거 수집, 재판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도왔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새 모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변화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 모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모녀의 비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해야 하는지를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극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담소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